예, 그러면 미국과 중국에서 들려오고 있는 경제 지표와 또 정치 이벤트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부터 보겠습니다. 3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 물론 전분기 대비 연율입니다. 33.1%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절대적인 수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숫자가 주는 서프라이즈는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개인 소비가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한때 실업률은 15%까지 달했지만 현재는 8%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은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전후가 되는데요. 3분기에는 소비가 연율로 환산하면 무려 40.7%나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들어와서 3조 달러 규모의 재정 투입이 있었고요. 성인 한 명당 최대 1,200달러를 현금을 줬고요. 또 주당 600달러의 실업 보험금이 지급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금리가 낮아지면서 주택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된 대출 금리가 떨어졌고 이에 따라서 이 자금들이 고스란히 소비로 이어졌는데요. 자동차 같은 내구재는 무려 82%나 증가를 했습니다. 재택근무 때문에 PC나 식료품, 의약품, 가구 이런 소비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소매업자 취업 수도 2월보다는 현재 60%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제 문제는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4분기부터는 늦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해서는 대규모 2조 달러 이상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현재 미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정보기술이라든지 전문 의료직과 관련된 화이트 칼라는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나머지 일반적인 굴뚝 산업이라든지 레저나 호텔 이런 쪽은 계속 부진을 면치를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 경제는 계속 V자형보다는 K자 형태로 완전히 양극화되는 모습이 더 뚜렷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가게가 문을 열고 소비 활동이 조금씩 정상화되다 보니까 3분기 GDP는 시장 예상치도 뛰어넘었지만 4분기에는 약간 속도가 다시 좀 느려질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해주셨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오는 또 우려 중에 우려 한 가지는 그러니까 그 코로나19 위기 대응 조치로 인해서 그러니까 집세를 내지 못해도 세입자 쫓아내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쫓아내면 오히려 세입자가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건데 이게 1월에 끝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지금도 형편이 안 돼서 집세를 못 내는 가구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뉴욕에서는 조그만 한 개 아파트 안에 한 개 침실이 있는 집들이 많은데요. 이 침실 있는 집 하나 구하는데 3,500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워낙 비싸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공동으로 쓰게 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이 상당히 급증을 했고요. 이 때문에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동결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1월 말까지는 집세를 못 내더라도 세입자를 쫓아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런 1월 말까지 한시적인 예의 조치들이 이제 풀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필라델피아 연준 같은 경우에는 집세 밀린 집세만 하더라도 72억 달러, 또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7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밀린 집세를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의 파산도 일어나게 되고요. 또한 세입자로 돈을 못 받은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은행들로부터 불량 신용자로 찍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임대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고요.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부동산 같은 구입에도 제약 조건을 달게 되는데요. 이제 일각에서는 앞으로 3천에서 4천만 명 정도가 세입자가 조기 퇴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2008년 서브프라임과 같은 대규모 경제적 충격은 주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 상실, 개인 소비 감소로 인해서 미국 경제도 상당히 좀 골이 깊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물론 지역이나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적게는 한 10명 중에 2명, 많게는
3명 중에 1명은 지금 집세를 못 내고 있다라는 통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상당한 우려가 될 수 있을 텐데 혹시 그러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연장되기 위해서는 이번에 그 2조 달러 이상의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티파티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난색을 표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확정이 된다면 공화당 입김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좀 그 조정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요. 반대로 트리플 블루가 찾아온다면은 이 부분들도 전향적으로 좀 재정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참 이래저래 미 대선 이후에 결정될 사안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전에도 그 오중전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고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오중전회가 뭔지도 설명해 주시고 여기서 주요 포인트를 어떻게 두셨는지 이것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죠. 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임기는 5년 주기로 바뀌게 됩니다. 이 때문에 5년간 최소 5번의 전체 회의를 하라고 당원에 명기가 돼 있는데요. 이를 가지고 1중전회, 2중전회, 5중전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번 5중전회가 세계 이목이 집중된 것은 아무래도 82년도에 폐지되었던 당 주석제를 부활시켰다는 거고요. 또한 1명에서 3명 정도 당 부주석제도 도입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치국 상무위원 숫자도 7명에서 5명이나 3명으로 크게 축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마오쩌둥처럼 시진핑 국가 주석도 죽을 때까지 당 주석제를 유지시키겠다는 건데요. 권한이 집중이 된다면 아무래도 책임은 시진핑이 고스란히 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진핑의 머리도 상당히 복잡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 관련 이슈들인데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5차 경제 계획 발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2035년까지 중장기적 목표가 제시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부국과 강국 그리고 내수 확대라는 목표가 책정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내수뿐만 아니라 외부 국제적인 순환도 같이 연결시키는 쌍순환 정책이 이번에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국내 소비 확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정책도 포함이 됐고요. 이 때문에 인프라라든지 에너지 혁명 추진 그리고 디지털을 가속화시키는 여러 가지 정책단들이 채택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 3월 전인대에서 최종 추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정치적인 의미도 크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경제적 의미를 조금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쌍순환 발전 전략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좀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출과 어떤 내수를 함께 붐업시키자라는 건데 좀 구체적인 내용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모든 약은 똑같습니다. 잘 쓰면 약이 되고요. 잘못 쓰면 독이 되는데 쌍순환 발전 모델도 이와 같은 수준입니다. 중국이 이런 쌍순환을 들고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이 세계 공장에서 이런 저임에 의한 상산을 해왔는데 이런 언더독상을 벗어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는데 이런 중국 제조 2025라든지 중국 표준 2035와 관련된 정책이 미국이 제동을 계속 걸면서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와 국제의 두 개 순환을 서로 밀고 당겨서 경제를 좀 발전시키는 쌍순환 발전 모델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야말로 고육체계 하나로 보여집니다. 쌍순환을 경제를 가지고 중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내수 소비를 자극시켜야 되겠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공급도 같이 창출해줘야 되는데 소비라는 것을 확대시켜주기 위해서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서민들의 돈 먹는 3대 기가 있습니다. 교육비라든지 의료비 그리고 부동산 대출비뿐만 아니라 노후 대책과 관련된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중국 정부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거고요. 또한 공급 측면의 개혁을 위해서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디지털로의 산업 고도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혁신과 관련된 핵심 산업 분야에 1조 4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해외와 모든 것을 단절한 상태에서 이런 것을 이루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반도체 자금률을 뭐 2025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과연 진짜 현실성이 있을까? 미국의 제재는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나노라든지 그리고 5나노급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SMIC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지금 막 공정에 도입하는 게 14나노미터 정도가 됩니다. 우리하고는 2.5세대 정도 차가 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회로 선폭을 미세하게 가공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의 그 노광 장비 회사인 ASMR 쪽에서 장비를 주문했지만 미국이 계속 압력을 줘서 수입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미국 기업들이 계속 부품이나 장비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이 돼서도 현재 중국의 반도체 시장의 자국산 점유율은 20%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그 외자 기업이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은 미국이 규제를 해제하지 않는 한 그 기술력을 급속히 올린다든지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서 어떤 기술 격차도 꽤 큰 상황이고 이게 반도체 분야다 보니까 옛날에 뭐 중국이 저가 LED로 갑자기 뭐 이렇게 시장을 제패한 것과는 좀 다른 결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중국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러면 반도체 산업 육성책은 뭐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칩 설계 부분이라든지 양산 부분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그 장비라든지 자금, 기술 인력이 필요한 그 파운드리 쪽이라든지 제조 쪽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 국제적인 그 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 산업 고도화를 위해서 8개 정책을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세금 정책인데요. 회로 선폭별로 이제는 그 여러 가지 그 보조금 주는 정책을 달리하겠다는 거고요. 대출도 IPO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펀드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정책, 그리고 연구개발, 또 수출입, 또 인재, 그리고 지적재산권, 또 시장 응용 정책과 관련해서도 많은 변화를 주겠다는 건데요. 시장 응용 정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거, 그리고 데이터 센터 건설뿐만 아니라 정부 데이터 처리를 민간 기업에 맡기는 쪽으로 해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영양제 주입이 들어가 있는 링거뿐만 아니라 성장 촉진제도 좋고요. 항생제도 모두 주긴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와 관련해서 현재 신고한 기업만 50건이 넘고요. 무려 그 투자 금액만 30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런 그 반도체와 관련된 거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투자 낭비와 관련된 제재 조치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 반도체 같은 경우는 버블이 터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떤 버블 가능성까지 가는 동안에 그리고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계속되는 동안에 그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네, 상당히 매우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상산 그 강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디지털로의 그 산업 고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된 기술 수준이 못 따라오고 있고요. 또 중국 평균적인 디지털 수준 같은 경우에는 세계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산업의 디지털화가 빠르면 빨라질수록 우리나라가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장비 수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중국에 진출되어 있는 기업의 BSI 지수를 산출해 봤더니 매출 기준으로 해서 95로 2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4분기에 영업 환경 묻는 질문에서도 110이 나왔습니다. 통계가 작성된 이후에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중국과 관련된 진출된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런 산업 정책이 우리 기업의 그 수혜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근데 역시 여기에서도 변수는 미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약간은 좀 완화시켜 줄 것이냐일 것 같은데 이제
대선 결과에 따라서 대중국 정책,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국 정책 변화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그 대중국과 관련된 지금의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상 정책과 관련해서는 심플한 두 가지 원칙을 두 후보가 모두 지키겠다고 공약을 했는데요. 미국 제품을 구입하고 미국인을 고용하는 정책을 유지시키겠다는 겁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과 관련해서 유화 정책을 쓴다고 하지만 바이든의 그 가장 큰 후원자가 미국의 전미 노동조합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라든지 지적재산권뿐만 아니라 미국 노동자와 관련된 그 부분을 침해한 거와 관련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위구르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핵확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론자인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서는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상당히 좋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협상을 통해서 딜을 조금 수정을 한다면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라든지 농산물, 에너지 수입을 더 늘려준다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조금 규제를 느슨하게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성향이 기존에 어땠느냐 아니면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를 떠나서 사실 이건 국가와 국가 간의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지금의 대중국 정책은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만약에 그 화웨이 제재와 관련해서 바이든이 승리하면 좀 화웨이 제재가 좀 느슨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그 트럼프의 극단적인 대중국 제재 정책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학자들도 조금 바꿔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관여 정책이 중국으로 하여금 전혀 변화가 없었고요. 동맹국의 피해가 더 많이 갔을 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중국 화해에 대한 제재를 했지만 보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가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보안 문제가 있긴 하지만 민생 제품이 그 국가 보안과 연결됐다고 결론 짓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동맹국까지 화해 제재에 동참하면서 경제적 비용이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미국의 부담도 되고 있고요. 또 경쟁력에 있는 외국 기업을 퇴출시켰을 경우에 자동차처럼 미국의 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중국과 관련된 제재를 해제시킬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경기 회복이라든지 흑백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서 나중에서나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그 3분기 GDP 성장률이 물론 이번에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중국 GDP 발표된 이후에 V자 반등을 나타내다 보니까 기존에 2030년이면 그 중국의 총 GDP가 미국의 총 GDP를 앞설 것이다라는 기관들의 전망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보니까 2028년으로 좀 앞당겨졌더라고요. 좀 어떻게 이거 읽고 계세요? 네, 현재 그 연준 같은 경우는 코로나 그 사태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고 그러면 2023년 정도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4차 5개년 계획 동안에 5% 이상 성장을 한다면 2028년이면은 미국 GDP를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이 내수 주도의 성장이 성공한다는 전제하에 있고요. 앞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는 중국과 관련된 환율과 관련된 조작 문제라든지 위구르 홍콩 문제와 관련해서 압박 강도가 상당히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2028년이나 2030년에 중국이 미국의 GDP를 추월하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경제 규모가 추월됐다고 세계 패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국제 관계에서는 국제 표준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그리고 군사력이 누가 강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더라도 미국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미국과 중국 소식들 정리해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